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70섹스틸리온 개의 별이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죠. 하지만 별 하나를 모래알 크기로 줄여놓고 보면 별과 별 사이는 평균적으로 무려 1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도 그 거리를 건너는 데는 8만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건 고작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은하는 이보다 무려 50만 배나 더 멀리 있죠. 우주는 마치 찬란한 보석을 눈앞에 늘어놓고는 결코 손에 닿지 않게 만드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증명된 물리 법칙만으로도 인간이 한 사람의 일생 안에 먼 은하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방법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악마와의 거래에 비유할 만큼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가속하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의 끝을 향해 나아가며 시간이 어떻게 뒤틀리는지, 그리고 그 여정이 우리에게 어떤 비극적인 대가를 요구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구에서 서 있을 때와 같은 일지 가속으로 계속 날아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기서 일지 가속이란 매초 우주선의 속도가 약 초속 10m씩 늘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10초가 지나면 속도는 초속 100m가 되고 그동안 약 500m를 이동하게 되죠. 이런 우주선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는 잠시 접어두고 가능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더해 어떤 충돌이나 방사선도 견뎌낼 수 있는 완벽한 방어막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가속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우주선 안에 인공 중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승무원들은 가속의 반대 방향, 즉 바닥 쪽으로 눌리게 되죠. 마치 지구에서 중력에 붙들려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덕분에 우주선 안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쾌적합니다. 지구에서처럼 걷고 일하고 잠들 수 있으니까요. 계속 가속하는 우주선은 처음엔 느려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속도는 눈에 띄게 커집니다. 복리이자처럼 초반에는 미미해 보여도 시간이 쌓일수록 결과는 압도적으로 달라지죠. 이런 우주선이라면 출발 후 2시간 반 만에 달을 스쳐 지나고 하루 반이면 화성 궤도에 도달합니다. 3주가 지나면 보이저 2호를 앞질러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그 시점에서 우주선의 속도는 시속 6,400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의 약 6%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어떤 우주선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물론 아직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본격적으로 체감될 정도는 아닙니다. 태양계를 뒤로한 우리는 이제 가장 가까운 별, 알파 센타우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별은 점점 밝아지고 태양은 뒤쪽에서 희미한 점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 1년은 꽤나 단조롭게 흘러갑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쌓여가지만 우주선 안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죠. 하지만 그동안에도 우주선의 속도는 매일 시속 320만 킬로미터씩 꾸준히 증가합니다. 이쯤 되면 지구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전파가 오가는 데만 몇 달이 걸리니까요. 대신 집에서 보내온 편지들이 고독을 조금이나마 달래줍니다. 가족의 안부, 스포츠 경기 결과, 새로운 과학 소식, 그리고 지구의 크고 작은 정치 스캔들까지 말이죠. 여행을 시작한 지 15개월쯤 지나자 승무원들은 첫 번째 광면을 통과했다며 서로를 축하합니다.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로 따지면 아직 4분의 1도 되지 않지만 시간으로 보면 이미 여정의 3분의 1을 넘긴 셈이죠. 계속된 가속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무렵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리학자들이 로렌츠 인자라고 부르는 값이 이제 2를 넘은 겁니다. 이는 우주선 안에서 흐르는 시간이 지구에서 보는 시간에 비해 2배 느려졌다는 뜻이죠. 지구의 관측자 눈에는 우주선 안의 여러분이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부터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이미 빛의 속도의 87%에 가까운 속도로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속도에 제한이 없다면 불과 45일 뒤에는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없이 검증된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다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모든 관측자는 빛의 속도를 항상 똑같이 측정한다는 점입니다. 직관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말을 타고 달리는 기차를 쫓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의 입장에서는 기차가 평소보다 느리게 달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말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기차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속도는 언제나 똑같이 느껴집니다. 결코 따라잡을 수 없죠.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 우주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공간과 시간 자체가 변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여러분이 탄 우주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늘어나고 지구의 관측자에게 우주선 안의 승무원들은 점점 느리게 움직이는 존재가 됩니다. 동시에 공간도 변합니다. 우주선은 이동 방향으로 점점 납작하게 찌그러져 보이죠. 이 두 현상은 모두 로렌츠 인자에 비례하는데 지금 이 여정에서는 그 값이 이미 2를 넘어섰습니다. 이 변화는 가속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에서 보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일지로 가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가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관측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주선 안에서는 여전히 처음과 같은 일지 가속이 느껴집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감각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평소처럼 흐르는 것 같죠.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뒤를 돌아보면 태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져 있습니다. 로렌츠 인자가 2에 이르렀을 무렵 태양의 밝기는 이미 10,0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상대론적 수차와 시간 팽창 때문에 이제는 우주선의 망원경으로만 겨우 확인할 수 있을 정도죠. 게다가 태양빛은 점점 더 붉어집니다. 상대론적 도플러 효과로 인해 빛의 대부분이 적외선 영역으로 밀려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쪽을 바라보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이전보다 10,000배나 더 밝게 보이지만 그 빛은 대부분 고에너지 자외선으로 도착합니다. 별자리들은 일그러져 보이고 시야는 마치 터널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좁아집니다.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이 더 빠르게 가속할수록 우주의 나머지 부분은 점점 시야에서 밀려나고 세상과의 연결은 조금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속을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연료는 한정돼 있고 무엇보다 언젠가는 속도를 줄여 멈추고 다시 우주의 다른 부분과 연결되고 싶어질 테니까요. 계속 달리기만 하는 여행에는 끝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여정의 중간 지점까지 가속한 뒤 우주선을 뒤집어 반대 방향으로 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 정확히 멈출 수 있죠. 이제 원래 목적지였던 알파 센타우리로 향해 봅시다. 이 별은 지구에서 약 4.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에서 출발한 빛이 알타 센타우리에 도달하는데 4.4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시간 팽창 덕분에 우주선 안에 여러분은 알파 센타우리의 행성에 착륙할 때 겨우 3년 반 정도밖에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이동한 건 아니니까요. 지구의 시계로 보면 이 여행에는 약 6년이 걸렸습니다. 몇 주 동안 새로운 행성을 둘러본 뒤 다시 우주선에 올라 지구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에게 흐른 시간은 약 7년이지만 지구에서는 이미 12년이 지나 있죠. 가장 가까운 별까지 다녀오기에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주선은 지구에서 약 2.2광년 떨어진 지점에서 감속을 시작했습니다. 우주선 안의 시간으로는 약 1.8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그때 우주선의 속도는 이미 빛의 속도의 95%에 이르고 있었죠. 이제 상황을 조금 바꿔봅시다. 우주선 안에서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고 상상해보는 겁니다. 승무원들은 더 이상 알파 센타우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결정합니다. 이미 얻은 이 엄청난 운동량을 이용해 훨씬 더 멀리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나아가고 싶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왕복 여행만을 생각한다고 가정합시다. 이 가정은 나중에 바뀔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든 여행이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바깥쪽으로 가속하고 바깥쪽에서 감속한 뒤 다시 안쪽으로 가속하고 마지막으로 안쪽에서 감속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태양은 주변보다 수소 기체의 밀도가 약간 높은 공간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약 30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이를 장난스럽게 로컬 플러프라고 부릅니다. 이 로컬 플러프의 가장자리까지 왕복하는 여행을 마치면 우주선 안의 승무원들은 모두 합쳐 13.4년을 더 늙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로 돌아와 마주하는 풍경은 전혀 다르죠. 그들의 아이들은 이미 부모보다 나이가 많아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50년을 더 살아왔으니까요. 꽤 기묘한 재회가 펼쳐질 겁니다. 아마도 승무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로컬 플러프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멀리 가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겠죠. 로컬 플러프를 감싸고 있는 더 큰 공간, 로컬 버블이 그 다음 목적지입니다. 수만 개의 별이 흩어져 있는 지름 약 300광년에 이르는 영역이죠. 일지 가속 우주선이라면 이 로컬 버블의 가장자리까지 다녀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승무원들에게 흐르는 시간은 고작 22년에 불과하지만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미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구에서는 무려 600년이 흘러가 있으니까요. 그 600년 동안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승무원들은 그 변화 앞에서 충격을 받고 깊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더 멀리 가봅시다. 우리 은하의 나선팔 가운데 하나인 오리온 박차를 벗어나는 왕복 여행에 나서면 승무원에게는 약 31년이 걸립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점점 더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행이 4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가속 단계가 끝나는 순간 우주선은 이 여정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속도에 이릅니다. 오리온 박차의 가장자리를 향하는 여정에서는 이 첫 가속 단계만 해도 약 8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시작한 지 7년 차로 접어들 무렵 여러분과 승무원들은 앞쪽 창문에서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늘 한쪽의 작은 영역이 희미하게 붉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긴 우주 여행 탓에 눈이 피로해진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이 시점에서 로렌츠 인자가 이미 650을 넘어섰다는 사실을요. 빅뱅의 흔적으로 남아있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마이크로파 영역을 벗어나 가시광선의 붉은빛까지 청색 편이된 것입니다. 마지막 1년 동안 가속이 계속되면서 그 장면은 점점 더 극적으로 변합니다. 하늘의 그 작은 부분은 점점 더 밝아지고 붉은 빛은 서서히 푸른 빛으로 바뀌어 갑니다. 마침내 최고 속도에 도달할 즈음이면 마치 우주의 무지개 같은 눈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우주선이 마치 우주 자체의 시선을 붙잡아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리온 박차를 벗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은하 자체의 가장자리까지 여행을 떠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왕복 여행에 걸리는 시간은 승무원 기준으로 약 41년입니다. 10만 광년에 이르는 왕복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승무원들은 어느새 60대에 접어들어 있겠지만 지구에서는 이미 10만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있습니다. 그만큼 긴 세월이 지나면 인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후손은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기술 문명을 완전히 버리고 신석기 시대와 비슷한 삶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구 자체가 이미 버려져 인간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 시점에서 우주선의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는 하나의 고대 도서관이 됩니다. 지구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정보들이 그 안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 은하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저 너머 다른 은하로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목적지는 안드로메다입니다.
56년에 걸친 장대한 왕복 여행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과 승무원들은 노년에 접어든 채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은하를 직접 눈으로 본 몇 안 되는 존재가 된 채로 말이죠. 하지만 지구에서는 이미 500만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인간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승무원들이 우주에 남은 마지막 인류일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사라졌지만 지구는 오히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생물 다양성은 인류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고 산호초는 행성 전체에 다시 퍼져 있으며 도시와 콘크리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연이 오랜 시간에 걸쳐 본래 자신의 것이었던 세상을 되찾은 셈이죠. 안드로메다보다 더 먼 곳으로 향하려면 이제는 승무원의 수명을 늘려주는 기술이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은하단을 넘어 천여 자리 은하단까지 왕복 여행을 떠난다면 승무원에게만 해도 67년이 필요합니다. 천여 자리 은하단은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안에 포함된 거대한 구조입니다. 수억 광년에 걸쳐 수만 개의 은하가 모여 있는 공간이죠. 이곳까지의 왕복 여행은 승무원 기준으로 76년에 이릅니다. 그 여정의 최고 속도 구간에서 로렌츠 인자는 2억 5천만에 달하고 우주선의 속도는 빛의 속도에 거의 맞먹는 수준에 이릅니다. 이때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원래 2.73 켈빈에 불과하던 온도가 체감상 10억 도 켈빈을 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는 빅뱅 직후 우주가 태어난 지 몇 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온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환경은 여러분과 승무원에게 극도로 치명적입니다. 이 정도의 복사를 막아내기 위한 차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까다롭죠. 흔히 상대론적 속도에 도달하면 우주선의 운동량이 너무 커져서 외부 충돌로부터 안전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주선의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우주선은 정지해 있고 바깥의 입자들, 미세한 우주먼지 하나하나가 상상을 초월하는 운동량을 지닌 채 날아드는 셈이죠. 이런 충돌은 결코 마음 약한 이들을 위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가장자리까지 76년에 걸친 왕복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러분의 고향 행성계는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변해 있습니다. 지구에 착륙하는 순간 대륙들은 이미 낯선 위치로 이동이 있을 겁니다. 표면에는 더 이상 식물도 동물도 없고 주변의 공기조차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죠. 지난 10억 년 동안 태양의 밝기는 약 10% 증가했고 그 결과 지구의 풍화작용은 크게 가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점점 사라지며 광합성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식물을 기반으로 한 생명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산소 생산은 멈추며 먹이사슬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이 무렵에는 판구조 운동마저 멈췄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표의 물이 증발해버렸기 때문이죠. 이 시기는 지구에서 다세포 생명이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들입니다. 그 이후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수억 년을 더 버틸 수 있는 단순한 미생물뿐일 겁니다. 살아있던 행성은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듯 서서히 생명을 잃어갑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마주하는 것은 폭발이나 붕괴 같은 극적인 종말이 아니라 느리고 길며 잔인한 소멸입니다. 그 장면은 아마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떠올리게 만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 역시 시간의 무게를 분명히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물론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 정말 왕복 여행의 한계일까 하는 의문 말이죠. 시간 팽창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이라면 해가 지날수록 훨씬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일정한 가속만 유지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종종 들립니다. 그 거리는 우리로부터 약 460억 광년 떨어져 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가속을 이어가고 시간 팽창이 아무리 극단적으로 커진다 해도 우리는 결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십억 광년에 이르는 여행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주 자체의 팽창이 우리의 항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1998년 두 연구팀은 먼 초신성을 관측해 서로 독립적으로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에드윈 허블 시대부터 알려져 있던 우주의 팽창이 사실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팽창 그 자체가 가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통틀어 암흑 에너지라고 부를 뿐이죠. 이런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주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여러 기준선, 즉 다양한 지평선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소위 입자 지평선입니다. 이는 빅뱅 이후 빛이 지금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가장 먼 거리를 뜻하죠. 빅뱅은 약 138억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그 거리는 138억 광년이어야 할 것 같지만 우주가 팽창해 왔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훨씬 더 멉니다. 약 460억 광년에 이르죠. 이제 다시 우리의 우주선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이런 우주적 거리를 왕복하려면 여행 도중에도 공간 자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물론 은하처럼 중력으로 단단히 묶인 영역 안에서는 이런 효과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물들은 우주 팽창에 저항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은하의 초은하단을 벗어나 항해할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지점부터 우주 팽창은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여행이 계속되는 동안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여러분과 고향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빠르게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 결과 약 83억 광년을 넘어서는 지점이 등장합니다. 이곳은 우주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의미합니다. 한번 이 선을 넘으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그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과 고향 사이의 거리를 벌려놓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간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 안에서 이 지점을 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올 겁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시는 지구로 돌아가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 지점을 넘었다면 더 이상 귀환을 염두에 둘 필요도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 여행은 자연스럽게 편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어딘가에서 속도를 줄이고 결국 멈추는 것, 그렇게 해야만 이 기나긴 여정이 남긴 시간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니까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진 만큼 우리는 훨씬 더 멀리, 어쩌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답은 다시 한번 아니오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가속을 이어가더라도 우리는 소위 사건 지평선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 지평선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보다도 훨씬 더 멀리 놓여 있습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 출발한 빛이 무한한 시간이 지나도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 너머의 공간은 애초에 닿을 수 없는 영역이죠. 우주의 일부는 빛의 속도로 혹은 그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곳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항해는 이 사건 지평선 안쪽으로 영원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뭐 어때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가봅시다. 이 지점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진짱 우주선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사건 지평선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의 우주는 모든 방향에서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며 멀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에는 은하도, 은하단도, 그 어떤 구조도 남지 않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시야 너머로 밀려나며 끝없이 팽창하고 우리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공허 속에 홀로 남는 것이죠. 이쯤 되면 더 이상 우주선이라기보다 하나의 시간선에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주선을 타고 시간 자체의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상황은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의 시계로 200년 동안 가속과 감속을 반복했다면 지구의 시계는 10만 조년을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양성자조차 붕괴해 핵자 물질마저 남아있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시간 팽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죠. 시간 팽창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며 그래서 상대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기준이 되었던 관성 기준 틀은 처음에는 지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먼 거리를 건넌 뒤에는 지구 자체가 이미 우리의 우주 지평선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구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를 비교하는 일은 문자 그대로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지구뿐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시계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이미 상상을 초월할 만큼 팽창했고,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을 제외하고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다른 입자조차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마저 사실상 사라질 만큼 희박해졌습니다. 시계라는 개념 자체가 서로 완전히 단절된 우주 속에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측정한다는 것이, 또 시계를 서로 비교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시간 팽창을 떠받치고 있던 정의들 자체가 이 지점에서 서서히 풀려버립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여행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과 승무원들은 한때 존재했던 시대와 한때 존재했던 우주를 증명하는 마지막 흔적이 됩니다.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여러분은 이 우주선에 오르기로 결정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되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렸던 그 선택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직 다릅니다. 우주는 여전히 활발히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존재하고 우주의 어딘가에서는 생명 또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우주 역사에서 비교적 짧은 번성의 시기이며 우리는 바로 그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보다 더 나은 시기는 드물었고 앞으로도 흔치 않을지 모르죠. 물론 우주 역시 언젠가는 끝을 향해 나아가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살아가고 배우고 그리고 무언가를 남길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 태양 아래 허락된 이 짧은 시간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의미 있게 써도 좋지 않을까요?